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이라는 DLMS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Deep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강화학습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것은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확률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는 모형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링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루게 될 내용이 벨만 이퀘이션입니다. 이것은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 가치 함수를 이 벨만 이퀘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저희는 최적 정책이라고 하는 옵티멀 팔러시를 찾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벨만 이퀘이션인데 이것은 강화학습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벨만 이퀘이션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고 두 번째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번역하면 동적 계획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정보를 알고 직접 계산하는 방식인데 그 계산해야 될 양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작은 문제로 세분화해서 효율적으로 계산해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value iteration과 fallacy iteration이 있습니다.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은 저희가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고 샘플로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서만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fallacy라고 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몬테카를로, 살사, 큐러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배우게 될 내용이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인데 이것은 Reinforcement Learning의 딥러닝 기법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유튜브 영상의 핵심 주제가 되는데요. 먼저는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DQN과 A3C를 배우고 그 후에는 여러 가지 업데이트된 모델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하고 Deep Learning, 그리고 Deep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언급하기 전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의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인공지능 AI는 문자 그대로 인간이 지능을 가지고 사고하고 학습을 하는데 이런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의 한 분야로서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은 컴퓨터 개발자가 구체적으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해서 어떤 패턴, 규칙을 찾아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이 있습니다. 먼저는 Supervised Learning, 지도학습인데요.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학습은 여기 있는 것처럼 라벨에 있는 데이터를 다룹니다. 즉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학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특징이 라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기 만약에 100만 장의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각각 동물들 사진인데요. 그 안에 개와 고양이 사진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100만 장의 트레이닝 데이터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에 있는 사진이 개인지 고양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컴퓨터가, 즉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이미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아웃풋을 출력을 하는데, 그 출력한 아웃풋 값이 실제 정답인 여기 나와 있는 라벨하고 비교를 해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평가를 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학습이 충분히 되어지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개인지 고양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겠죠. 그리고 학습이 잘 맞춰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라벨이 없는 전혀 새로운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리메이닝 데이터를 말하는데 때로는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라고도 말하게 되겠죠. 이 데이터는 아직 라벨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의 라벨을 예측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이것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학습이 유리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리그레션은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이와 대립되는 것이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이것은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라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00만 장의 이미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에 라벨이 전혀 없고 그냥 사진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저희가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개인지 고양인지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트레이닝 단계에서 이미 각 이미지마다 이것이 개인지 고양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이미지들을 보고 비슷한 성질이 있는 그림끼리 서로 묶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림 안에 있는 그 동물들의 꼬리의 모양, 귀의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슷한 형태의 그림끼리 분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그런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군집화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클러스터링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그룹핑을 하는데요. 이때는 중요한 것이 이 이미지들의 패턴을 잘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unsupervised learning인데 supervised learning에 비해서 훨씬 학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루는 대부분의 딥러닝은 supervised learning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이번 유튜브 영상의 핵심 주제인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요. reinforcement learning을 간단히 RL로 표현할 텐데요. 이 강화학습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배우게 될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이것은 그대로 번역하면 심층 강화학습이 되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거 두 가지를 다 강화학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강화학습은 머신러닝 기법에서의 강화학습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화학습은 앞에 있는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개념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만 해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샘플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었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이 딥러닝이라 한다면은 여기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이런 샘플 데이터가 미리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실제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때그때 얻어지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의 주체가 에이전트인데요. 이 에이전트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컴퓨터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을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나서 그것에 맞게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 행동을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액션을 취한 후에 그것의 보상으로 리워드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에이전트는 여기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워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봇이 걸어가는 것을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 위를 로봇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로봇의 손과 발에 있는 이 관절의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여기 발의 관절과 여기 손의 관절들, 이것들을 몇 도 각도로 움직여 주냐에 따라서 이 로봇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관절을 움직여 주는 것을 액션이라고 하겠습니다. 행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관절을 저희가 조절을 할 때 실제로는 이 로봇의 현재 관절의 상태와 그리고 노면의 상태를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노면이 평평할 때와 여기처럼 장애물이 있을 때 저희가 움직이는 관절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의 현재 관절의 상태와 그리고 이 노면의 상태들을 저희가 스테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학습한다고 할 때, 만약 이것을 기존의 딥러닝에 있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학습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 현재 상태 스테이트이 인풋으로 들어오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정답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풀려면은 이 스테이트이 인풋이 되고, 그리고 여기 액션이 정답이기 때문에 라벨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스테이트과 액션으로 된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스테이트 액션으로 된 이 데이터를 저희가 모으려면은 여기서 보면 스테이트 종류가 너무도 많죠. 왜 그러냐면 각 관절마다 이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관절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면의 상태도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모든 종류의 스테이트를 다 고려할 수 있는 그 데이터셋을 구하려면은 실제로는 너무도 방대해지고, 그리고 각 스테이트마다 액션을 어떻게 취할지 그 라벨을 결정하는 것도 너무도 방대한 일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은 저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미리 샘플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습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일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한 이 방법으로는 거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서는 처음부터 이 액션에 대한 정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 적절하게 액션을 취해보고 그 후에 반응을 보고 이 액션을 조금씩 수정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에 의해서 계속 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액션을 임프루브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액션을 개선하는, 즉 임프루브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스테이트에서 액션들을 취해봤는데 이 로봇이 자주 넘어지면은 이건 좋은 액션이 아니죠.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것에 성공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좋은 액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액션에 따라서 저희가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넘어지면은 마이너스 점수를,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면 플러스 점수를 주는데 그 리워드를 기준으로 저희는 이 액션을 점점 개선해 갈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설명해 있는 것처럼 각 스테이트마다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액션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각 스테이트마다 이 상황이면 내가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 놓는데 그것을 여기 있는 팔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습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이 팔러시가 성능이 좋지 않겠죠? 그 말은 이 로봇이 자주 넘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러시가 하나 정해지면은 각 스텝마다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스테이시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스테이트를 ST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S는 스테이트의 약자고 T는 타임으로 분류하는 건데 현재 스테이트를 제가 T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말은 현재 노면의 상태와 이 로봇의 관절의 상태, 이것이 하나 정해진 거죠. 그런다고 할 때 이 팔러시에 의해서 각 스텝마다 액션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에서 여기 액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프레젠트 액션이라고 해서 액션의 약자인 A를 따서 AT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여기 present state ST가 이렇게 있고 이것이 에이전트에 의해서 인식이 되면은 이 에이전트는 AT라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 이 액션대로 잠깐 움직였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 T를 매 0.1초마다 체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스테이트 ST에서 저희가 현재 액션 AT를 취한 후에 0.1초가 지난 후에는 다음 스테이트인 ST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액션을 이 환경에 직접 취했더니 그 다음 스테이트로 ST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ST 플러스 1에서도 이 팔러시에 의해서 액션이 하나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액션을 AT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이 액션을 다시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스테이트인 ST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그리고 ST 플러스 2에서도 이 팔러시에 의해서 또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그것이 지금 AT 플러스 2인데 그 다음 스테이트인 ST 플러스 3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매 시간에 따라서 스테이트마다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 액션을 취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를 얻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또 액션을 취하고 이게 전부 여기 동일한 팔러시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은 일정 길이의 데이터 셋이 나올 거예요.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한 시퀀스의 데이터 셋이 나올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각 단계마다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이 로봇이 잘 걸어가면은 플러스 점수를, 중간에 넘어지면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여기는 리워드라고 하는데 여기 각 단계마다 액션을 취한 후에 그 결과로 리워드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이 각 타임 스텝마다 얻게 되는 여기 리워드 RT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현재 스테이트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 이 에이전트가 주어진 팔러시를 기반으로 해서 액션을 취하게 되고 이 액션이 실제 환경에서 작용을 해서 결과로 다음 스테이트이 나오고 이 과정에서 저희는 리워드를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다음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것을 시퀀스로 표현한 것이 밑에 그림이 됩니다. 현재 스테이트에서 팔러시에 의존해서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때 저희가 리워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얻어진 다음 스테이트에서 또 액션을 취하게 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리워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거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저희는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여기 팔러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책이 좋은 것이면 여기 있는 리워드 값들이 상당히 좋은 값들이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 리워드 값 전체를 썸을 한 여기 토탈 리워드가 있다면은 이 토탈 리워드가 클수록 정책이 좋은 거니까 궁극적으로 강화학습에서 트레이닝 할 때는 이 토탈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이 팔러시를 점점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 주어진 팔러시에서 이 토탈 리워드를 계산하는 방법, 그것을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토탈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팔러시를 개선하는 방법, 그것은 팔러시 임프루브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이 두 가지 과정을 반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점점 팔러시를 개선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학습은 여기 타임, 시간이 실제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리워드를 다 얻은 후에 팔러시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리워드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강화학습의 특징입니다. 머신러닝의 세 가지 학습 방법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머신러닝은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는 아웃컴으로 그 라벨을 예측해야 되는 거죠.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는 그 라벨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바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인풋 데이터의 특징을, 패턴을 잘 찾아서 그것의 히든 스트럭처를 찾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이와 달리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디시전 프로세스입니다. 이 말은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매 타임스텝마다 액션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액션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뭐였죠? 여기 리워드를 계산해서 이 리워드를 최대화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리워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액션들의 시리즈가 있는데 이 액션들의 시리즈를 학습하는 것, 즉 좋은 팔러시를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딥러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딥러닝은 머신러닝을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요. 이것은 알고리즘으로 여기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를 나눌 때 AI, 인공지능 안에 한 분야로서 머신러닝이 있고, 이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서 딥러닝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딥러닝이 워낙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거의 대등한 관계로 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것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아웃풋으로 이것의 라벨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보면은 둘 다 인풋으로 어떤 그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아웃풋으로 이것이 차인지 차가 아닌지 이 라벨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구조가 머신러닝은 2단계가 있고 딥러닝은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퓨처 익스트랙션이라는 부분이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이 퓨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 퓨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하나로 묶여져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것은 뉴럴 네트워크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실제로 학습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 그림은 이 작업을 사람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기에 어떤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뉴럴 네트워크가 단순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 네트워크 안에 인풋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복잡하면은 이 네트워크가 감당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잘 다룰 수 있도록 인풋 데이터가 단순하게 표현된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실제 인풋 데이터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인풋 데이터에서 어떤 특징을 잘 찾아서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된 데이터로 바꿔주는 작업을 직접 해야 합니다. 이것을 퓨처 익스트랙션이라고도 말하고 데이터 전처리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데이터 전처리를 해서 얻어진 것은 상당히 단순화된 데이터가 되잖아요. 이것을 이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머신러닝 기법이라고 한다면은 딥러닝에서는 인풋 데이터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로 데이터 있죠? 이 로 데이터를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직접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수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딥러닝에서의 뉴럴 네트워크는 지금 여기는 레이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란 말은 여기에 있는 레이어, 층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인데요. 그 말은 여기 있는 머신러닝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가 잘 정리되지 않은 로 데이터라도 분류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훨씬 더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로 데이터를 그대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머신러닝은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데이터들 안에 어떤 특징이 있겠죠. 피처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의 피처들 사이에 어떤 특정한 패턴이나 서로 상관계가 있겠죠. 코릴레이션이 있을 텐데 이것을 사람이 직접 특징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가 감당할 수 있을 단순한 형태의 데이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작업을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해서 그 아웃풋을 예측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퓨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이 작업, 퓨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은 실제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상당히 많은 경우는 80% 이상이 이 뉴럴 네트워크보다는 이 퓨처 익스트랙션을 하는데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에 오버 스페시파이드, 이 말은 일반적인 특징을 찾는 것보다는 특정한 특징 몇 개로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incomplete, 완벽하게 특징을 다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 데이터의 모든 특징들을 저희가 알아야만이 정확히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이 피처들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찾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문제보다는 단순한 종류 문제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나 아니면 자연어 처리 같은 복잡한 문제는 이 머신러닝 기법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딥러닝은 어떻게 하나요? 이 딥러닝은 여기 많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죠. 많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앞에 있는 퓨처 엔지니어링을 사람이 하지 않고 이 네트워크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매틱 퓨처 엔지니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레이어를 지나면서 여기에 특징을 이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좋은 퓨처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좋은 퓨처들을 점점 학습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아주 중요한 퓨처들을 학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레이어가 점점 지나가면서 조금 더 하이어 레벨의 퓨처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 또 다른 큰 차이점은 머신러닝은 비교적 단순한 것을 해결하는 문제고 딥러닝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해야 될 이 파라미터 수가 딥러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이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에 비해서 딥러닝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머신러닝에 비해서 딥러닝이 훨씬 더 많죠. 파라미터가 많다라는 말은 이 파라미터가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려면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습용 데이터를 더 많이 넣을수록 이 많은 양의 러너블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더 정확히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엔드-투-엔드 러닝이 되죠. 로 데이터를 인풋으로 집어넣으면 바로 아웃풋으로 예측한 라벨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딥러닝의 핵심 아이디어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한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수백만 개에 달하는데 이 파라미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학습을 할 텐데 이것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양의 파라미터의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핵심 아이디어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해서 그 각 파라미터들의 그라디언트를 계산해서 업데이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딥러닝의 또 다른 특징은 로 데이터에서 바로 저희가 아웃풋을 얻어내는 거죠.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작업으로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의 특징을 사람이 잘 알고 있어야 중요한 피처들을 익스트랙션 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딥러닝은 이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사람이 굳이 잘 알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작업을 하려면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딥러닝은 이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메인 나리지, 예를 들면 의료 데이터를 다룬다면은 의학적인 지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되는데 딥러닝에서는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알고 있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딥 뉴럴 네트워크는 컴퓨터 비전, 이미지를 다루는 CNN이 있고 그리고 자연어 처리 같은 랭귀지 모델을 다루는 RNN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아주 효율적인 제너레이티브 모델인 GAN 등이 있습니다.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이 말은 여기 밑에 있는 공식처럼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은 Deep Learning과 Reinforcement Learning, 이것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딥러닝이 발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첫 번째가 빅데이터의 발전이죠.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생겨났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딥러닝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발전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전에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게임이나 로보틱스, 파이낸스, 자율주행차인 오토노머스 카 이런 거에 대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 자체만으로는 이것들을 학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딥러닝이 합쳐지면서 이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인해서 이제는 게임, 로보틱스, 파이낸스, 오토노머스 카 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비해서 여기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크게 발전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로보틱스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로보틱스에서는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로봇 워킹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현재 이 로봇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 로봇의 관절을 제가 스테이트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로봇의 한쪽 발에 관절이 3개 있고 팔에는 2개 있다고 한다면은 이 로봇 하나는 총 10개의 관절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절의 각도가 있죠. 이 관절의 각도를 1도 단위로 분류를 해서 1도에서 90도 사이를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절 하나당 스테이트이 90까지가 나오겠죠? 1도, 2도, 3도부터 90도까지요? 그런데 그런 관절이 총 10개가 있으면 총 몇 가지 스테이트이 있는 건가요? 90에 10승이 있습니다. 각 관절당 90가지 스테이트이 있고 총 10개의 관절이기 때문에 90에 10승까지의 스테이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제외하더라도 이 로봇의 상태만 표현하더라도
그 스테이트의 숫자가 너무도 많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고 있는데,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관절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관절 하나가 있는데 이 관절 하나에는 스테이트이 지금 90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절이 10개니까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숫자, 관절의 숫자에 의해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익스포넨셜하게 스케일이 커집니다. 관절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90씩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 셋들의 개수가 익스포넨셜하게 커지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도 크거나 때로는 이 관절의 각도를 저희가 실수로 봐서 컨티너스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커스 오브 디멘셔널리티라고 합니다. 디멘전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큰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리인포스먼트 러닝 자체적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딥 러닝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아주 큰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라 하더라도 이것을 딥러닝을 통해서 디멘전이 훨씬 더 작은 로우 디멘셔널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이미지를 예를 들면 이미지는 데이터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이미지 데이터는 디멘전이 너무 커서 강화학습에서 하나의 스테이트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사용해서 대표적으로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CNN을 사용하죠. 그래서 훨씬 작은 사이즈의 퓨처 벡터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면 디멘전이 256 이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벡터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강화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 함수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치 함수라고 하는 밸류 펑션들이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할 때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이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큰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QN이고 또 다른 하나가 알파고입니다. 이 DQN은 딥마인드에서 2013년도에 아타리 게임을 하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DQN은 실제로 사람보다도 더 게임을 잘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 DQN이 대표적으로 여기 앞에서 설명한 이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DQN을 계기로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는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일반인에게까지 크게 알려진 계기는 다음에 있는 알파고죠. 이 알파고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2016년 만들었는데요. 제가 잘 알듯이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이김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알파고도 리인포스먼트 러닝과 딥러닝의 대표적인 CNN 모델을 사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데이빗 실버가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다. 그 말은 여기 딥러닝과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합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은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만 살펴봤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씩 자세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